최초의 동물이 살았을 때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최초의 생명체는 어떤 형태였을까요? 언제 출현했나요? 왜 출현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무엇을 먹었을까요? 그땐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수억 년 전에는 국경도 없었고 지구의 토양과 이웃의 토양을 구분하는 깃발도 없었습니다. 지형과 기후는 지금과는 매우 달랐고 동식물도 매우 원시적이었습니다. 지구에 서식하는 모든 동식물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전 세계의 생물 다양성은 무성하고 놀랍고 풍부합니다. 동식물은 너무 방대해서 거의 1000만 종에 가까운 육상 생물이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체가 살기 전 지구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한 적 있나요? 어떤 풍경이 펼쳐졌을까요? 지구는 어떻게 생명의 요람이 되었을까요? 생물의 세계에서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나요? 많은 질문에는 많은 답이 필요하죠. 그렇죠. 지구가 탄생한 지 얼마 후 지구에 어떻게 착륙하고 싶으신가요? 우린 순식간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의 모든 주요 단계를 특권적인 관중으로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성캄브리아기 화석은 지구상에서 복잡한 생명체의 출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시대로 꼭 가야만 합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의 역사를 탐험하고 수억 년 전에 살았던 최초의 놀라운 생물을 발견하기 위해 떠납니다. 다음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어제, 한 세기 전, 40억 년 전, 이 모든 시기는 과거의 일부입니다. 일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천천히 흐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시간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시간, 분, 초, 심지어 100억 분의 1초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나간 세월과 경과한 시간을 세고 수세기와 시대를 연구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해도 미래에 대한 개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0이 6개가 넘는 숫자는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경과된 시간은 너무 멀고 너무 방대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너무 멀어서 인간의 이해와 그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간을 수백만 년 단위로 계산할 때 우린 그러한 진폭의 시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의 두뇌가 동화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이상 연단위가 아닌 지질시대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질학적, 시간적 단계는 인간의 마음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3000여 년 전 문자가 발명된 이래로 연구자, 전문가, 역사가들은 유형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비교 가능한 서면 증거에 의존해 왔습니다. 예술품, 도구, 의복, 주방도구, 무기 등은 모두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소유자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유물을 통해 우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초기 인류의 생활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태어나기 훨씬 전, 인류가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지구는 이미 살아 있었습니다. 동물과 식물은 우리보다 수억 년 전에 대륙과 바다에 서식했습니다. 그렇게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구만이 과거의 모험에 대해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도, 어떤 원고도, 어떤 물건도, 어떤 그림도 인류의 지식 탐구에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습니다. 과거의 흔적이 묻혀있는 곳은 바로 땅입니다. 고고학자와 고생물학자들이 새로운 발견을 할 때마다 생명과 우리 세계의 역사라는 위대한 신비의 새로운 면모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체 단계는 지구 지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질학은 오랜 기간에 걸친 시간 척도를 설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지구의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45억 년에 걸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각 단계가 정확한 사건으로 표시되는 이 지층 시간 척도를 구축했습니다. 국제위원회는 과학적 발전과 발견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지질학적 시간 척도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시대와 영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적 구조는 사건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한 더 나은 개요를 제공합니다. 원시 동식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로 5억 4,2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신생대를 이야기합니다.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시대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캄브리아기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간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알아야 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층 규모를 형성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긴 선캄브리아기는 지층 규모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고생대에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안기, 데본기, 석탄기, 페른기 등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시대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약 6,550만 년 전, 조류가 아닌 공룡이 멸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생대, 신생대, 제4기 시대로 이어지는 신생대를 말합니다. 이 서로 다른 시대에는 풍부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지질학, 동식물은 놀랍고 연구하기에 매혹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가 인간의 기준으로는 매우 먼 시기라고 해도 지구와 육상 생명체 자체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최근의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백악기 최초의 테반포유류와 비조류 공룡이 멸종하기 훨씬 전, 판게아가 분열되기 훨씬 전, 쥐라기 최초의 꽃 피는 식물과 최초의 새가 출현하기 훨씬 전, 트라이아스기 최초의 공룡과 난형포유류가 출현하기 훨씬 전으로 인류의 역사를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진정한 도약입니다. 페름기와 전례 없는 멸종, 석탄기와 거대한 곤충의 개체수, 최초의 큰 나무와 파충류의 출현, 데본기와 양서류, 실루리아와 최초의 육상식물, 오르도비스기와 무척추동물, 심지어 큰 변화와 최초의 조류로 큰 족적을 남긴 캄브리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생명의 탄생과 진화를 목격하기 위해 생명의 기원으로 돌아가 봅시다. (5억 4천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린 푸른 행성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 중 하나인 신생대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결국 이 5억 4천만 년은 지구 역사의 8분의 1에 불과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실제로 시작된 곳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캄브리아기는 우리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를 통칭하기 위해 이 시기를 선캄브리아기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선캄브리아기가 매우 길고 풍요로운 시기여서 그 자체로 하나의 슈퍼에온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선캄브리아기 초연은 하디아기, 선캄브리아기,
원생대의 세 시대로 세분됩니다. 진화 측면에 특히 관심을 끄는 시기는 신생대이지만 그 이전의 두 시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생대 동안 일어날 변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역사의 이 시기는 너무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시기의 광물인 지르콘은 오늘날 몇 가지 광물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과 몇 가지 요소 덕분에 전문가들은 이론적 접근과 다른 행성에서 영감을 얻은 비교 요소를 바탕으로 하대한 시대에 대한 가설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대한은 우리 행성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별에 의해 물질이 붙잡히는 것, 즉 행성의 부착으로 시작되는 시간 간격입니다. 즉 우리 행성인 지구의 탄생에 해당합니다. 하대한은 45억 6,800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층 규모에 비하면 짧은 기간입니다. 하대한은 약 40억 년 전에 끝났으며 이는 알려진 가장 오래된 암석의 나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지구의 지질학적 시간 척도에서 최초의 영겁이었으며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당시의 환경은 모든 형태의 생명체에게 극도로 적대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72년 미국의 지질학자 프레스턴 클라우드가 이 연대기적 지질학적 시기를 그리스의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의 이름을 따서 하데스라고 처음 명명한 이유입니다. 하대하기의 가장 특징적인 사건은 금속과 규산염이 분리된 것입니다. 밀도가 높은 금속은 행성 내부로 이동하여 핵을 형성하고 밀도가 낮은 규산염은 바깥 부분에 남아멘트를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성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의심할 여지 없이 지구의 자기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코어의 형성입니다. 오늘날에도 태양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이 자기장입니다. 이 핵심 단계가 없었다면 생명체는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 현상은 미래의 생명체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 증강 에너지, 방사능 에너지, 핵 행성 에너지는 중요한 열원대였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원은 에너지와 열을 방출하여 젊은 행성의 전체 외부 부분의 융합을 촉진합니다. 이 융합은 마그마 바다를 생성합니다. 처음 수백만 년 동안 지구는 냉각 단계를 거치며 지각이 서서히 형성됩니다. 지구에는 대기가 있었지만 눈앞의 풍경에서 상상할 수 있듯이 오늘날의 대기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이 대기는 주로 질소와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었으며 소량의 메탄과 암모니아가 있었습니다. 원시 대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 지구가 동물이나 식물의 흔적이 없는 환경, 즉 무생물 행성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하대한 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암석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39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몇 가지 퇴적물은 프리바이오틱스 활동을 가리킬 수 있으며 이는 수백만 년 전인 하대한 시대에 시작되었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과학적 수수께끼를 풀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둔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대아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대인 아르케아로 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르케아 시대는 약 40억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층서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것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암석의 나이입니다. 40억 년 이전의 암석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선캄브리아의 두 번째 시대인 성캄브리아기와
이 슈퍼 에이지의 마지막 시대인 신생대 사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지구의 새로운 기능 방식이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신생대의 새로운 요소를 이해하려면 이 현상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결과를 더 잘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40억 년 전 선캄브리아기의 새벽에 와 있습니다. 이 긴 기간은 거의 15억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격렬한 마그마 활동으로 인해 멘틀에서 대륙지각 부피의 거의 4분의 3이 추출된 시기였습니다. 하대한 기에 지구 지각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지각이 단단하긴 했지만 여전히 얇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지각이 발달하고 두꺼워집니다. 현재 대륙 지각은 화강암이 주를 이루고 퇴적암으로 덮여있지만 20억에서 40억 년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퇴적암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마그마성 암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고대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판 구조론이었습니다. 판의 움직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흔적은 전 세계 특정 지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륙 충돌이 발생하면 덮어쓰는 판 위로 수백 킬로미터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겹쳐진 지각의 조각이 밀려나와 추력판이라고 알려진 것을 형성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유형의 움직임은 거의 40억 년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스러스트 시트의 동일한 흔적은 고대의 암석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움직임과 오늘날의 움직임 사이의 유일한 중요한 차이점은 수십억 년 전에는 판의 가격이 수백 킬로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훨씬 작았다는 것입니다. 젊은 행성의 이 단계에서 지구의 지각은 첫 번째 대륙이 형성되기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냉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구의 또 다른 결정적인 현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판의 움직임 덕분에 우린 강력한 멘틀 활동과 격렬한 침식, 변화의 시기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사건과 결합하여 이 기간 동안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고 이는 다시 온실 효과에 기여합니다. 이 온실 효과는 지구의 온도를 0도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생명체가 번성하려면 지구가 충분히 친절해야 합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극단적인 온도는 생명체의 희망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기를 뒤로하고 생명체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탐사를 계속해 봅시다. 지구의 내부 활동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내부의 열은 훨씬 더 높습니다. 마그마성 바다, 용융물, 기타 육상 현상은 코마티이트와 같이 고온이 필요한 암석의 출현에 유리합니다. 오늘날 지구는 내부열이 낮아져 더 이상 이러한 유형의 암석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 암석에 대해 말하자면 앞서 가장 오래된 암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린란드, 서우주, 남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 특정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지상 풍경을 제공합니다. 회색 바위, 녹색 바위띠, 거의 다른 세계에서 온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지구 표면 전체에 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마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지평선에 달이 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이 평소보다 지구에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속에 잠겨있는 바위는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조금 더 멀리서 불타는 먼지 구름을 뿜어내는 화라산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눈길을 끄는 것은 물과 탄소의 존재입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요소는 최초의 세포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두 요소는 지구 생명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파리 지구 물리 연구소의 크리스토프 토마조와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제임스 카스팅과 같은
과학자들에 따르면 물, 산소, 탄소는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요소라고 합니다. 물과 탄소의 화학 작용을 통해 생명체가 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이 표면에서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탄소 원자는 수많은 결합을 형성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길고 복잡한 분자를 형성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원자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명 탄생에 필요한 필수 조건을 모았습니다. 이곳에는 물이 풍부하고 육상 활동으로 방출되는 탄소가 풍부하게 생성되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산소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암석들은 줄무늬 철 구조물, 즉 산소의 존재에 의해 산화된 철입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 주제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의 밑바닥의 열수 온천에서 생명체가 출현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화산 근처의 작은 뜨거운 웅덩이에서 최초의 유기체가 진화했을 가능성을 선호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이 고대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어떻게 지구에 나타났을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행된 일부 실험, 특히 밀러의 실험에 따르면 생명체는 화산 근처의 작은 뜨거운 웅덩이와 같은 원시 스포에서 부화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 가설에 도달했을까요? 이 모든 것은 1924년 러시아 생화학자 알렉산더 오파린의 가설에서 시작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최초의 살아있는 세포는 원시 스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스프에는 대기 중 메탄에서 합성된 탄소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현재 지구의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화학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미국의 생물학자 스탠리 로이드 밀러는 연구를 계속하여 이 원시 스프에 대한 가설을 탐구했습니다. 밀러는 원시 시대의 연못에서 발견되었을 법한 메탄, 수소, 암모니아, 물의 화합물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지각이 형성된 후 널리 퍼졌을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라고 시도했습니다. 밀러는 이 가스를 풍선에 넣고 어린 태양과 유사한 자외선과 내우와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유사한 전기 방전을 가했습니다. 며칠 후 화학자는 물이 채워진 풍선의 벽에 어두운 침전물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풍선은 지구의 바다를 표현한 것입니다. 분석 결과 풍선에는 포름알데히드와 시화나수소산뿐만 아니라 소량의 아미노산, 특히 글리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프리바이오틱스 화학은 지구 생명체의 기원이었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세포인 생명의 일부가 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아르케아기, 어쩌면 하대아기 말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원시 스프에는 모든 조건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물의 성질과 움직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지구의 내 구석에서 이러한 박테리아가 발달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 후 고대의 대기와 지질에 대한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 밀러의 실험에 대한 수많은 변형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최초의 생명세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구 밖에서 발견된 또 다른 발견으로 인해 세포 생성에 유리한 요소들이 우주에서 왔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적어도 1969년 호주에 떨어진 머치슨 운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머치슨 운석에서 70여 가지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8가지 아미노산은 단백질 구성에 사용됩니다. 남극의 얼음에서 발견되는 미세 운석에서도 비슷한 원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40억 년 전 어린 지구에 엄청난 양의 복잡한 탄소질 물질이 전달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수중 열수 온천에서 나오는 가스에 수소와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어 탄소와 수소의 긴 사슬을 생성한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열수 온천은 막 합성을 향한 첫 번째 단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현재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두 번째 가설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생명의 기원, 진화의 과정, 최초의 세포 탄생을 촉발한 과정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하긴 매우 어렵습니다. 물리학, 화학, 심지어 생물학의 법칙으로도 이 수수께끼를 완전히 풀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행된 다양한 실험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법칙을 바탕으로 제시된 이론 중 현실에 가장 근접한 이론 중 하나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초의 세포의 기원은 궁극적으로 상호작용과 반응의 연속일 겁니다. 열수 온천의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열수 온천 수심은 500에서 5000m의 바다 산등성이에서 발견되는 온수 온천입니다. 온천은 두 개의 지각판이 갈라지는 곳에서 발생하며 마그마가 굳어져 그 구멍을 채웁니다. 그런 다음 암석은 냉각되어 균열이 생깁니다. 이러한 열수 온천이 암석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매끄럽지 않고 완전히 밀폐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물과 쏟아져 들어오는 차가운 물에 의해 휘저어집니다. 바위는 매우 단단하고 견고하지만 스펀지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암석의 일부를 확대하면 일종의 구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은 암석을 투과성으로 만들고 부분적으로 황화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화철은 우리 방정식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황화철은 특정 화학 반응을 촉진하고 가속화합니다. 잠시 후에 보게 되겠지만 생명은 궁극적으로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반응의 연속입니다. 육안으로도 볼 수 없더라도 암모니아, 수소, 황화수소, 메탄, 인화합물과 같은 원소는 지구 깊은 곳에서 솟아오릅니다. 이러한 투과성 암석 내에서 산성 해수의 흐름은 알칼리성 담수의 흐름과 교차하고 섞입니다. 이 바닷물과 담수의 혼합물, 그리고 지구에서 올라온 원소들은 서로 접촉하면 반응합니다. 각 세포는 이러한 물질을 저장하고 고온에서 보존합니다. 우리는 열수 배출구의 가장자리에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열은 특정 화학 반응에 유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세포는 작은 시험관과 같습니다. 50도에서 70도의 고온 접촉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는 초기 화학 반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새로운 물질을 생성합니다. 설탕, 아미노산, 심지어 핵산 염기까지 탄생합니다. 암석 시험관에서는 이 새로운 원소들을 물과 혼합하여 이상적인 온도에서 보존합니다. 이를 통해 원소들은 화학적 결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연속적인 반응 후 아미노산은 서로 결합하여 짧은 사슬을 형성합니다. 펩타이드라고 하는 이 짧은 사슬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우린 천천히 최초의 살아있는 세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설탕은 인산염과 핵산에 존재하는 원소 중 하나와 결합하여 뉴클레오타이드로 알려진 것을 생성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단백질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RNA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암석 공동 분자에서는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화학 반응이 DNA를 생성합니다. DNA는 RNA보다 안정적이어서 유전 정보를 더 쉽게 저장할 수 있는데 지금까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분자는 아직 매우 원시적입니다. 더 복잡한 생명체를 위한 청사진입니다. 당분간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돌굴에 갇혀 지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발굴 밖에서도 번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전 정보를 주변 동굴에 전달하고 바이오를 따라 번식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왜, 어떻게 번식할까요? 우린 잘 모르지만 이 분자들이 지방이나 지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소수성이며 암벽에 달라붙습니다. 점차적으로 지질이 벽에 퍼져 일종의 유기세포막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능력은 DNA에 기록되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우 취약합니다. 특정 화학 반응을 촉진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새로운 단백질이 이 막에 접목되었습니다. 이제 세포막은 세포 외피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포 외피는 더 견고하고 저항력이 생겼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 최초의 분자는 고세균 또는 박테리아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생명체의 세포는 투과성 외피로 구성되어 특정 화학 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포를 보호하는 외피인 외벽도 있습니다. 그 안쪽에서는 더 복잡한 분자를 생성하고 이를 DNA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길고 힘든 화학적 과정을 거쳐 마침내 생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이 없으신가요? 고세균과 박테리아가 바위 구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지구 구석구석과 바다 구석구석에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갇혀서 움직일 수도 영역을 넓힐 수도 없었던 박테리아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지구 내부 활동으로 인해 열구 암석의 벽이 무너지거나 금이 가면서 열구 암석이 방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다음 견고하고 투과성이 있는 외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암석은 보호 인큐베이터에서 탈출한 고생물과 박테리아가 굴뚝 근처 어딘가에 정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새로운 바위, 틈새, 갈라진 틈새, 이들은 새로운 공간에 정착하여 환대를 받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무균 상태의 이 새로운 환경은 생명체들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러한 유기체에게 새로운 영토를 정복한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생물 다양성이 태동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이 지식으로 무장한 여러분은 지구 생명체의 진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최초의 박테리아의 진화를 다루기 전에 열수통풍구 암석의 구멍을 분석하게 된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였습니다. 우린 거실 창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풍경은 바위와 물뿐이었죠. 아까 만났던 회색빛 바위에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를 자세히 살펴봐야 해요. 아주 특별하죠. 곧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종류의 젤라틴은 실제로 반은 생물이고 그 반은 암석입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하죠? 젤라틴은 박테리아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필라멘트는 공기 중의 탄소를 거두어 침전물 형태로 결합시킵니다. 이것이 여기에 보이는 바위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반은 생물이고 그 반은 암석인 구조가 형성되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탄생합니다. 이 중 일부는 35억 년 전에 서우주에서 크레이톤을 시추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질학에서 크레톤은 이전에 통합된 암석권 지대에 해당하는 대륙 지역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그
그린란드에서 더 오래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작은 지질 구조는 수생 박테리아 군집의 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박테리아의 활동은 해저에 석회암의 미세한 막이 침전된 것을 촉진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막이 겹쳐져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알려진 뾰족한 원뿔 모양의 구조와 뭉툭한 돌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37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15억 년 이상 동안 지구의 생명체는 박테리아뿐이었습니다. 원생대는 성캄브리아기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25억 년 전부터 5억 4,200만 년 전까지 약 20억 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세 시대로 나뉩니다. 고대라는 뜻의 그리스어 팔라이오스에서 유래한 고생대는 25억 년 전에서 16억 년 전까지입니다. 중생대는 중간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소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16억 년에서 10억 년 전입니다. 신생대는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네오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10억 년에서 5억 4,200만 년까지입니다. 원생대를 구하는 첫 번째 시기인 고생대가 시작될 때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고생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황색 분위기입니다. 영국 대학 연구팀이 25억 년 전 아프리카 남부의 해양 퇴적물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대기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탁하고 주황색이었다고 합니다. 이 메탄 안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처럼 보이는 지구셔. 당시 기온은 영하였습니다. 25억 년에서 20억 년 전, 지구는 대대적인 빙하기를 겪었습니다. 수억 년 후, 지구는 또 다른 빙하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진들을 보고 있자면 아마 추울 겁니다. 이 시기의 기온은 결코 온화하지 않습니다. 지표면 온도는 평균 영하 25도였지만 영하 50도도 이 지역에선 드물지 않았습니다. 고생대의 첫 번째 시기인 시대기, 그리고 그 다음 시기인 리아기에는 지구 역사상 가장 혹독한 빙하기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히로니아 빙하가 알려진 이 빙하는 24억 년에서 21억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빙하는 가장 중요한 빙하기 중 하나이자 가장 긴 빙하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3억 년입니다. 현재 지구의 빙하를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첫 번째 가설은 산소와 메탄의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산화로 알려진 이 현상은 산소가 메탄과 반응하여 메탄을 이산화탄소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를 30배 더 작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화산이 거의 2억 5천만 년 동안 휴화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가 훨씬 적었기 때문에 온실 효과도 그에 상응하여 감소했을 것입니다. 시대기 시대를 특정 짓는 자연현상은 후로니아 빙하만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는 줄무늬 철 구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산소의 존재로 인해 가능해진 다른 종류의 철 퇴적물의 탄생을 정의하는 다소 복잡한 용어입니다. 산소는 이 시대의 지층층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 존재의 기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남조류의 증식입니다. 네, 우리가 알천을 방문한 이후로 동식물 측면에서 상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박테리아가 성장하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들이 에너지를 얻는 설탕이 급격히 감소했죠. 그들이 사용했던 공생과 생존을 가능하게 했던 광화학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식물처럼 태양에너지, 광합성을 사용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채택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조류의 혼란을 초래하고 남조류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원시세포는 화학 물질에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지구의 창자에서 바로 풍부하게 연결됩니다. 다양한 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당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당은 언젠간 고갈될 것입니다. 박테리아는 생존을 위해 적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박테리아가 하는 일입니다. 박테리아는 설탕이 아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옵니다. 박테리아는 광합성이라는 새로운 작동 방식을 사용합니다. 특정 박테리아 세포가 태양 광선을 포착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에너지 덕분에 박테리아는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작용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산소는 방출되고 수소와 이산화탄소는 탄수화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은 에너지가 풍부합니다. 이 탄수화물은 박테리아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광합성을 하는 시아노박테리아는 단세포 원핵생물로 세포 구조에 핵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유기물을 합성함으로써 산소를 방출합니다. 아주 많은 양의 산소를요. 최초의 산소 분자는 일련의 반응을 일으켜 지구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산소의 생산이 산화철의 생산으로 상쇄되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곧 포화점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산소 분자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마존이 지구의 녹색 허파라면 바다는 푸른 허파이며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대부분은 바다에서 얻습니다. 대기 중 산소의 존재는 최초의 생명체에게 새로운 변화를 촉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원핵 생물이었던 진핵 생물은 이제 핵이 잘 정리된 생물로 진화했습니다. 유전학은 새로운 환경의 조건에 적응해야 합니다. 진화의 첫 단계를 상징하는 두 개의 조류, 두 개의 새로운 유기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클로로피타스의 계열의 녹조류이고 두 번째는 로도피타스 계열의 홍조류입니다. 둘 다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합성합니다. 이 다세포 유기체는 또한 대기로 산소를 배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은 이 두 종만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종들도 바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류와 매우 유사한 또 다른 다세포 진핵생물인 그리파니아 스피릴리스를 발견합니다. 실처럼 생긴 이 생물은 소용돌이처럼 스스로 꼬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오스피에라가 있습니다. 우린 이 구형 유기체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분석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소로부터 그것은 핵 분열에 의해 번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각의 새로운 세포는 모세포에 부착된 채로 점액질 외피를 형성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광합성을 사용하여 생존하는 플랑크톤의 일종인 식물성 플랑크톤도 발견됩니다. 고생대 동물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에는 단세포 생물만 존재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프랑스 푸아티에의 한 대학 연구팀이 가봉의 프랑스빌 인근에서 약 250개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화석의 연대는 21억 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전에 다세포 생물이 지구를 식민지로 삼았을 것이란 그런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약 6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 빌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화석들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생명체의 흔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부드러운 젤라틴 질의 몸을 가진 복잡한 다세포 유기체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다양한 형태를 제외하고는 이 유기체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 엽상 유기체, 가장자리가 매끄러운 유기체, 가늘고 길쭉한 유기체, 원반형 유기체 또는 작고 둥근 하위 단위가 축적된 유기체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만난 동물들은 퇴적물의 흔적을 남겼지만 그들의 부드러운 몸체는 화석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기체를 사실적으로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분류할 수 없는 모든 미세 화석은 극피동물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은 아마도 모든 모양과 크기의 조류일 것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산소 생산이라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박테리아에게 대기 중 산소의 증가는 전례 없는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박테리아를 비극적인 종말로 몰고 가지만 다른 생명체, 즉 진핵생물의 확장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통일된 지구와 초대륙에 대해 말할 때 보통 판게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대륙은 수십억 년에 걸쳐 연결되었다가 분리된 것일 뿐입니다. 판게아는 최초의 초대륙이 아닙니다. 중생대 초기에 콜롬비아라는 초대륙이 분리되기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륙 로디니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지질학적, 지리적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또한 최초의 현대 진핵 생물의 출현과 성적 반식으로 특정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표본 중 하나를 살펴볼까요? 홍조류인 방기오모르파 파버센스를 만나보세요. 이 생물은 오늘날 알려진 가장 오래된 복잡한 다세포 생물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우린 이 유기체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나 그 다양하고 많은 형태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12억 년 전 중생대, 즉 중생대에는 진화의 판도를 뒤바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방기오모르파 푸베센스는 이 지구 생명체의 혁명의 일부였습니다. 이 화석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통해 보자와 배우자 형성에 차이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홍조류가 성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구 생명체의 진화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세포는 서로 결합하고 부착합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급진적인 변화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과 병행하며 생명체의 세계에서 또 다른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세포는 새로운 이정표를 통과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10억 년 전에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유전적 사고라 하면 다소 극적인 결과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사고는 예상치 못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유전 사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세포가 자신을 복제하기 위해 분열할 때 세포는 자신의 DNA를 정확하게 복제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DNA의 복제 중에 미세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돌연변이는 유기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코드를 갖지 못하고 기능이 중단되어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돌연변이는 새로운 능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유익한 능력 말이죠. 10억 년 전에 발생한 유전적 사고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처음에 우리의 작은 단세포 박테리아 유기체에는 일종의 작은 꼬리인 편모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단백질에 대한 특정 코드가 있는 특정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제하는 동안 DNA가 돌연변이를 일으켰습니다.
유전적 사고로 인해 단세포 생명체의 원래 코드가 수정되어 단백질의 새로운 능력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은 다른 단백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생명의 진화와 생명체의 다양성에 대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중요한 단계 덕분에 단세포 유기체에서 다세포 유기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세포 유기체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서로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식물, 곰팡이, 심지어 동물의 탄생입니다. 당분간 해파리, 해면, 산호, 풀잎, 말미잘이 수중세계의 중심부에서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기간에 이들 중 몇 가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신생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는 성캄브리아기 마지막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이 시기는 지구가 생물계의 거대한 격변을 준비합니다. 캄브리아계의 도래가 임박하고 지구의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예고합니다. 이 시기는 10억 년에서 5억 4,200만 년 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는 초대륙 로디니아의 분열로 특징 지어집니다. 약 8억 년 전 하늘에서 바라본 지구의 풍경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구는 광활한 바다에서 하나의 육지가 생겨난 곳이었습니다. 로디니아죠. 5천만 년이 지난 지금 대륙은 서서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판 구조론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대륙이 두 부분으로 갈라지면서 판탈리사해가 생겼습니다. 이 두 느린 분열은 이후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직소 퍼즐처럼 여러 조각으로 쪼개진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슈퍼 대륙 로디니아는 8개 별개의 부분으로 나뉜 값으로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강렬한 육상 활동은 전례 없는 충격이자 생명체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진정한 발판입니다. 핫스팟의 영향으로 로디니아 대륙은 마그마 창에 의해 뚫려 있습니다. 마그마 창은 지각을 뚫고 엄청난 양의 용암을 분출했습니다. 그러자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바다와 입구의 개방을 동반하여 대기 중 수증기의 양을 증가시켜 강우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산화탄소 형태로 빗속에 존재하던 탄소는 곧 탄산염 형태로 퇴적물에 갇혀 바다로 되돌아갔습니다. 동시에 로디니아 단층에서 생성된 거대한 용암 흐름은 대륙 표면의 현무암 표면을 형성했습니다. 이 현무암 표면은 수분에 의해 침식될 때 같은 화강암 표면보다 8배 더 많은 탄소를 소비합니다. 수천 년에 걸쳐 대기 중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 결과 지구는 새로운 극한의 추위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지구는 이 기간 동안 단 한 번이 아니라 2번의 빙하기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7억 6천만 년 전에 일어났고 두 번째는 1억 5천만 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후자는 가장 격렬했던 빙하기 중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빙하기는 7억 6천만 년 전부터 7억 년까지 이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6억 2천만 년에서 5억 9천만 년 사이에 지구는 두 번째 본격적인 빙하기에 직면했습니다. 빙하기 사이의 온난화는 이 초대륙 분열 시기에 매우 활발했던 화산 활동으로 인해 수백만 년에 걸쳐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지구를 녹일 수 있을 만큼 큰 온실 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일부 생명체는 이 어려운 시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난처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빙하기 사이에 처음으로 양면동물이 나타났습니다. 환영동물과 비슷한 벌레와 다른 프리아플리드입니다. 그리고 얼음과 눈과 추위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행성은 눈덩이 지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푸른 행성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얼음과 눈으로 덮인 만년설은 연구에 따르면 적도까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적도선은 습한 열기, 울창하고 울창한 숲, 놀라운 폭포, 매우 풍부한 동식물의 대명사지만 당시 적도선은 거의 얼음으로 얼어붙어 있었을 겁니다.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죠. 하지만 몇몇은 살아남았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유적이 아니라 기술이 우리의 역사와 이 복잡한 시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하는 데 약간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첨단 계산과 복잡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도선을 따라 피난처 지대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생물들은 이 피난처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다가 결국 해빙과 함께 영역을 확장하고 더 넓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암석 분석에 따르면 탄소 수준이 크게 감소하여 유기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합성도 수백만 년에 걸쳐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박테리아는 빙하의 혼돈을 온전히 겪었습니다. 빙하가 깨지는 소리가 지표면 아래 수백 미터 아래에서도 들렸습니다. 때로는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박테리아가 살아남지 못했고 최초의 조류도 이 극한의 추위 기간 동안 상당수의 표본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 빙하가 지구 생명체의 진화와 확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입견에서 멈추는 것은 실수입니다. 생명은 영원한 적응입니다. 그것이 진화의 전부입니다. 이 작은 유기체를 보세요. 트리코플락스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고도로 진화한 생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커다란 아메바처럼 보입니다. 바로 플랑크톤이죠. 메타동물로 알려진 유기체 그룹에 속합니다. 극피동물은 궁극적으로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진 메타동물입니다. 트리코플락스는 머리, 꼬리, 다리, 신경계가 없습니다. 소화관도 없고 세포에 세화 기능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존하여 생명체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섬모로 덮인 몸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이동해야 합니다. 그 모양은 다소 특이하며 우리는 이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트리코플락스는 4가지 세포 유형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트리코플락스가 단순한 유기체 중 하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동물은 다른 동물들과 함께 의심할 여지 없이 진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작은 몸체는 앞, 뒤, 등, 배축을 가능하게 하는 단백질 유전자와 시각색소 유전자 4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원시적인 동물이 생명체의 진화의 열쇠 중 하나라고 상상해보세요. 빙하기 이후 해조류가 광범위하게 발달하여 전 세계에 바디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은 해조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수중은 점점 더 식물이 우거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이 기후재앙은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생물종이 크게 다양해졌습니다. 해빙이 시작되면 일련의 연쇄 반응이 이어집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대륙이 침식되면서 막대한 양의 영양분이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풍부한 영양분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확장과 증식을 촉진합니다. 도미노 효과, 즉 눈덩이 효과로 식물성 플랑크톤의 존재는 대기로의 산소 방출을 촉진했습니다. 이 요소는
다세포 생명체의 출현의 열쇠 중 하나입니다. 캄브리아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억 년 내에 이러한 생명체의 폭발이 일어나려면 원생대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 시기에 다양한 생물을 발견하기 위해 바다를 탐험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생물체가 부드러운 몸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의 흐름은 과거의 흔적과 그 흔적에 타격을 입었죠. 하지만 원생대 말기에 이르러서 화석 유물을 통해 생물 진화의 중추적인 시기에 동식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에디아카라 동물의 발견 덕분에 말이죠. 약 6억에서 7억 년 전, 유기체 진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세포는 이제 두 개의 층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뇌배업으로 알려진 내부 세포층입니다. 이는 외배업으로 알려진 외부 세포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두 개의 배아 세포층을 가진 이 새로운 생명체를 이배업 생물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중배업이 없고 외벽, 소화벽, 그리고 이 벽에서 파생된 기관만 있는 동물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능력 덕분에 지구상에 매우 다양한 동물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해파리, 산호, 히드라 같은 코니다아 목과 해면류가 포함됩니다. 처음 수십억 년 동안은 수중 환경에서만 생명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린 이 고대 생명체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아주 미세한 흔적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유기체들은 지금까지 거의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화학적 진화가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이 역시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유물은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실제 결론을 내리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특정 유골을 구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테리아의 잔해일까요? 아니면 조류의 잔해일까요? 때때로 크기만으로 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지구는 다시 사람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진화가 진행 중입니다. 생명은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유기체는 항상 부드러운 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외피, 즉 외부 환경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일련의 외부 구조, 외피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동물은 털, 비늘, 깃털 등 다양한 외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피 시스템은 과학자들에게 진정한 게임 체인저이며 이제 훨씬 더 확실한 증거에 의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피는 저항력이 있어서 화석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른 시대의 흔적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유기체가 몇 센티미터씩 자라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생물은 미세한 크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레인지 오모프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는 긴 잎을 닮은 유기체입니다. 또한 해저에 연결된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진화에 대한 한 가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유기체가 왜 키가 커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먹이와 관련이 있었지만 곧 버려졌습니다. 주변의 영양분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진화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더 쉽게 먹이를 먹지 않는다면 왜 성장했을까요? 이 큰 레인지 오모프와 함께 작은 표본들이 그룹화되어 있는 것을 보면 크기가 클수록 번식에 유리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또한 새로운 형태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은 쌍으로 기능하는 부속기관을 가진 대칭적인 동물입니다. 이 특별한 형태 덕분에 굴을 파는 동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땅을 덮고 있는 유기물을 먹습니다. 우리는 튜브 모양, 잎 모양 또는 자루 모양의 유기체를 발견합니다. 이 후기 원생대 동물의 주요 대표자들은 에디아카라 동물군으로 알려진 그룹으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1946년 호주의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약 5억 6천만 년 전에 다양한 화석이 발견되면서 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이후 캐나다, 남아프리카, 시베리아,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표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의 몇 가지 동물을 소개합니다. 동심원 고리를 가진 이 원형 동물은 아스피델라입니다. 길이 3에서 8cm, 너비 1에서 4cm 크기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차르니아가 있습니다. 차르니아에는 세 가지 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차르니아 와르디, 차르니아 안테스텐스, 차르니아 마소니가 그것입니다. 후자는 깃털이나 나뭇잎처럼 생겼습니다. 차르니아 와르디 속은 가장 큰 종 중 하나로 높이가 최대 2m에 이릅니다. 다른 종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과 닮았습니다. 해파리입니다. 해파리는 당시 바다에서 꽤 흔한 동물이었습니다. 사이클로메두사 다비디와 사이클로메두사 라디아타가 그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동물, 또 다른 형태, 여기 스프링기나가 있습니다. 이 동물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과 닮았습니다. 머리와 몸통, 해저에 고정할 수 있는 일종의 가시가 있는 벌레를 닮았죠. 아마도 진흙 속을 헤집고 다니며 영양분을 찾을 겁니다. 해초도 항상 존재합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앞에 홍조류인 방기오모르파 퍼베센스의 아름다운 표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킨소니아입니다. 우린 그것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며 과학자들은 여전히 분류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원형이고 길이가 수 밀리미터에서 약 1.4m에 이르는 방사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사형이라는 용어는 이 기준을 정의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즉, 이 무척추 동물은 이 축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패턴을 가진 축 대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대부분의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디킨소니아도 이베체 동물에 대한 언급한 두 개의 세포시트가 특징입니다. 즉 내배엽과 외배엽이 있습니다. 이 두 층은 세포질 젤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의 또 다른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의 구멍이 입과 항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진화의 시작이며 분화된 기간은 아직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 진화의 주요 단계를 몇 줄로 요약하면 이 모든 것이 실제로 39억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더 일찍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당시 가장 큰 생명체는 크기가 10mm에 불과했고 박테리아의 왕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10억 년 후인 28억 년 전 세포 세계가 진화하면서 핵을 가진 생물인 진핵생물을 위한 작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진핵생물은 프로테오박테리아와 공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공급되는 물질에서 에너지를 끌어옵니다. 수억 년 후인 약 21억 년 전, 더 복잡하고 정교한 새로운 유형의 진핵생물이 등장했습니다. 이 시아노박테리아는 광합성을 이용하여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원생대 말기에는 더 다양한 형태의 유기체가 생명순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움직일 수 있었고 성적으로 성숙했으며 이배체성을 가졌습니다. 수중의 풍요로움이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5억 4,200만 년 전 이 모든 생물은 사라졌습니다. 우린
이 대량 멸종의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운석도, 화산도, 대규모 빙하도 성캄브리아기의 모든 원시적 형태가 사라지게 한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혼돈 속에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빙하 덕분에 진핵 생물이 진화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세요. 이 광범위한 멸종으로 인해 캄브리아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는 생물 진화의 가장 위대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생물계와 지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주요 메타조 동물문이 대부분 등장합니다. 진정한 동물학적인 빅뱅입니다. 동물, 식물, 박테리아 종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캄브리아기와 캄브리아기의 유일한 공통점은 이들 역시 바다에서 태어났다는 점입니다.